혹시 팀원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내 답답함을 푸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반대로 상사의 피드백을 듣고 나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 생각과 함께 그냥 기분만 상했던 경험은요? 피드백, 우리 모두에게 참 익숙한 단어지만 동시에 아마 직장 생활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전설적인 명저죠. 바로 제럴드 제이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방대한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제3권, 그중에서도 6장, 유익한 피드백, 영어로는 인포머티브 피드백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이 피드백이라는 행위가요, 어떻게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개인과 조직을 성장시키는 강력한 약이 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보통 피드백이라고 하면 칭찬 아니면 비난 딱 이 두 가지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식으로요. 맞아요. 그런데 와인버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 식의 피드백은 진정한 나로서 소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상사라는 역할, 그 가면 뒤에 숨어서 평가만 내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대를 통제하려는 목적에 더 가깝다는 거죠. 와인버그는 이렇게 정보의 흐름을 막고 관계를 해치는 피드백을 불일치적 피드백, 즉 incongruent feedback이라고 부릅니다. incongruent, 불일치적. 또는 burn이라는 관리자가 딱 그 예시죠. 그렇습니다. 그는 팀원이 실수를 하니까 이렇게 소리치죠. 그 따위 멍청한 실수를 하는 놈은 눈먼 등신임에 틀림없어. 와, 너무 심한데요. 이건 사실 피드백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위협을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직원이 배우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이 관리자 눈에 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존 본능뿐이죠. 두 번째 유형도 아주 흥미롭던데요. 겉보기엔 정반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뿌리가 같다고요. 네, 바로 조종형 피드백입니다. 매니플레이션이죠. 이건 칭찬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경우예요. 델라라는 관리자는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시키기 전에 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우리 팀 최고의 팀 플레이어야. 일단 듣기에는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처음엔 기분이 좋았겠죠. 하지만 며칠 뒤에 그 칭찬이 하기 싫은 일을 떠넘기기 위한 미끼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앞으로 그 관리자가 하는 어떤 칭찬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신뢰가 깨지는 거죠. 아, 정말 그렇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이지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공격형, burning, 피드백.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깊은 내상을 입히려는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척하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원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결과물을 뿌듯하게 보여줬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그거요? 제가 고등학교 때 폴트란 교과서에서 봤던 기술이네요. 와, 이건 정말 상대방의 노력을 한순간에 폄하하고 비꼬아서 자존감을 불태워버리는 아주 악의적인 방식의 피드백이네요. 바로 그거죠. 지배, 조종, 공격.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라면 와인버그가 말하는 진짜 유익한 피드백, 일치적 피드백. 그러니까 컹그리완트 피드백은 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와인버그는 일치적 피드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유용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자신에게 맞게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아, 그러니까 핵심은 평가나 심판이 아니라 그냥 정보를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책에 나오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마치 셰프에게 수프 맛을 볼 기회를 주어 원한다면 더 나은 맛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수프 맛보기 비유요? 네, 셰프에게 이 수프는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 건 지배용 피드백이죠. 반면에 이 수프 정말 맛있네요. 혹시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감칠맛이 더 살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건 정보를 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소금을 더 넣을지 말지는 온전히 셰프의 몫이고요.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관계와 조직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와인버그는 강조합니다. 수프 맛보기 비유는 이해하기 쉬운데, 근데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좀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셰프는 전문가지만 피드백을 받는 팀원은 주니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정보만 툭 줬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팀원에게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이나 방치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뭐랄까, 간이 심심한 것 같아요 라고만 하면 뭘 얼마나 더 넣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와인버거가 말하는 정보 제공은요, 단순히 사실을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맥락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맥락이요? 네, 예를 들어 이 코드의 실행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로딩 시간이 3초를 넘어가면 이탈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이 기능의 로딩 시간이 5초 정도인데 이걸 3초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확실히 다르네요.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니죠. 문제의 배경과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는 제안, 즉 매우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되 그 선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맥락을 함께 제공하는 거죠. 그렇군요. 정보의 맥락이라는 양념을 더해야 비로소 맛있는 수프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와인버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드백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제시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바로 주는 사람의 진실, 영어로는 The Giver's Fact라는 원칙입니다. 피드백이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그 정보는 거의 전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이 챕터의 핵심 통찰이죠. 이 주는 사람의 진실이라는 렌즈로 앞서 말한 불일치적 피드백들을 다시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팀원에게 눈먼 등신이라며 소리치던 관리자 번의 피드백은요, 팀원의 능력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무력감과 좌절감을 폭력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죠. 정말 힘이 있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관리자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 아닐까요? 물론 소리치는 건 잘못이지만 팀원의 실수가 정말로 프로젝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심각했다면요. 관리자의 분노나 좌절감도 그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일부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모든 감정을 관리자 개인의 내면 문제로만 돌리는 건 너무 이상적인 접근법 같아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관리자의 감정도 중요한 정보죠. 하지만 와인버그가 지적하는 것은 그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방식의 문제다. 네,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을 욕설과 인격 모독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상대 지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실수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몇 주간의 노력을 날릴 위기에 처해서 솔직히 지금 굉장히 화가 나고 좌절스럽습니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나를 주어로 표현했다면 그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너는 등신이다 라고 상대를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처리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상황에 대한 자신의 무력함을 감추려 한 겁니다. 표현 방식의 문제라는 거군요. 칭찬으로 팀원을 조종하려던 델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그녀의 피드백, 자네가 최고의 팀플레이어야는 그 팀원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 부재와 팀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팀 전체에게 과업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이끌 자신이 없으니까 교묘한 말로 한 사람을 조종하는 손쉬운 길을 택한 거죠. 비꼬던 관리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봤다며 비꼬던 관리자는 또 어떻고요? 그건 명백히 자신의 기술적 불안감이나 열등감의 표출입니다. 상대의 성취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불안한 위치를 지키려는 방어기제인 셈이죠. 결국 관리자가 피드백이라는 가면 뒤에 숨으려고 애쓸수록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 피드백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정말 말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러워지네요. 그렇다면 이 거울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이나 불안감을 빼고 순수한 정보로서의 피드백, 즉 일치적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와인버그는 몇 가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정확성,
verbal precision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정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책에 나오는 지연된 모듈에 대해 소통하는 6가지 방식을 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최악의 1단계 방식은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 전혀 관심이 없어 라고 상대의 내면을 멋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죠. 성실하지 않다, 책임감이 없다,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나아지면 2단계, 당신은 항상 늦어 라는 식으로 과도하게 일반화하게 되고요. 3단계에서는 당신이 늦어서 내가 기분이 나빠 라며 내 감정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6단계의 피드백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높은 품질에 대한 노력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예측 모델과 실제 소요 시간 사이에 차이가 생겨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와, 어떤가요? 여기엔 비난도 평가도 없네요. 그렇죠. 오직 관철된 사실, 그것이 내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요청만 있죠. 이것이 바로 유익한 정보입니다. 상대방을 문제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문제로 보고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거죠. 확실히 다르네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피드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행동 자체가 아주 강력한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와인버그는 신뢰와 자유, 트러스트 앤 프리덤을 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팀원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맡기는 행동은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는다는 수백 마디 말보다 더 확실한 긍정적 피드백이라는 거죠. 책에 나오는 예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더군요. 유능한 직원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도록 독려하고 그들을 다시 파트타임으로 고용했던 관리자 이야기 말입니다. 솔직히 이건 너무 이상적인 사례 아닌가요? 대부분의 관리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하하, 그렇죠. 그건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자유를 주는 것이 최고의 신뢰 표현이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업무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마이크로 매니징을 멈추고 업무의 구체적인 방법을 팀원에게 위임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당신의 전문성을 믿는다는 강력한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의 시간을 스스로 정하게 하거나 휴가 사용에 대해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네.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감적 경청, empathic listening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할 때의 감정적 톤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감정적 톤이요? 네, 정신과 의사 어빈 얄롬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환자들은 의사가 해준 우아하고 통찰력 있는 해석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대요. 오히려 의사가 무심코 건넨 "그때 정말 힘드셨겠네요" 같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지지의 말을 훨씬 소중하게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건 경청이 단순히 정보를 듣는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많은 관리자들이 경청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수집 과정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팀원이 말을 마치기로 전에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반박하죠. 그건 공감적 경청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청은 판단이나 해결을 잠시 미뤄두고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관리자가 기꺼이 시간을 내어 진심으로 들어주는 행위 자체가 당신과 당신의 생각은 나에게 소중합니다 라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와인버그는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링, modeling desired behavior를 이야기하죠. 웨인의 5번째 결론, Wayne's fifth conclusion이라는 말을 인용하는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상사가 정직하게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없다. 네, 결국 관리자의 모든 행동이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팀원들이 마감 기한을 잘 지키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팀원들이 서로 솔직하게 소통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나의 실수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백마의 말보다 내가 먼저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피드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많은 유능한 관리자들이 부정적인 피드백, 즉 비판보다 오히려 긍정적 피드백, 칭찬이나 인정을 주는 걸 더 어색해하고 주저한다는 현상입니다. 책에 나오는 노르웨이 남편 농담이 딱 그렇죠. 결혼 10주년에 아내가 사랑하냐고 묻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식 날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마음이 바뀌면 알려줄게. 하하. 이게 남의 이야기답지 않은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대체 무엇이 이 똑똑하고 유능한 관리자들을 칭찬 앞에서 두렵고 어색하게 만드는 걸까요? 와인버그는 그 이면에 숨겨진 몇 가지 깊은 심리적 장벽들을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놀랍게도 수치심, 쉐임입니다. 수치심이요. 네. 노벨상 수상 시인인 타고르가 칭찬은 나를 부끄럽게 한다. 나 자신이 남몰래 그것을 갈망하기에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관리자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체를 나약하거나 미성숙한 것으로 여기며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타인을 인정해주는 행위 역시 어색하고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내 안의 갈망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이유인 낚싯바늘에 대한 두려움, fear of the hook도 여기에 연결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나도 어색하고 받는 상대방도 의심할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앞서 조종형 피드백에서 봤듯이 칭찬이 종종 힘든 업무를 낚이기 위한 미끼로 사용되어 온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번엔 또 뭘 시키려고 저러나 하고 경계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네네. 주는 사람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기에 칭찬이 머뭇거려지는 거죠. 결국 칭찬이라는 행위 자체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어색하고 불편한 일종의 사회적 부채처럼 느껴지게 된 겁니다. 이 기술적 질투, 테크니컬 envy라는 지점은 특히 개발자 출신 관리자라면 정말 공감할 것 같아요. 어쩌면 당신도 모르게 팀원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듣고 나였으면 더 잘했을 텐데 혹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라며 속으로 제동을 걸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관리자가 되면서 잃어버린 만드는 즐거움에 대한 상실감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아주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기술자로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며 느꼈던 즐거움과 성취감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관리자들이 팀원들의 기술적 성공과 거기서 오는 희열을 무의식적으로 질투한다는 겁니다. 와, 심한 경우에는 팀의 성공을 은근히 방해해서 자신의 기술적 우월감을 지키려고 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이건 대부분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당사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칭찬하기가 유독 어렵다면 내 안에 혹시 이런 질투의 속삭임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치심, 두려움, 질투, 정말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습 부족, lack of practice입니다. 연습 부족이요. 네. 살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주거나 받아본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냥 어색하고 서툰 겁니다. 근육을 안 쓰면 퇴화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와인버그는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립니다. 일단 다른 사람에게 하기 전에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그날 하루 스스로 잘했던 일을 되짚어보며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연습부터 시작하라고요. 아, 자기 자신부터요? 네. 여기엔 낚싯바늘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오늘 제럴드 와인버그와 함께 피드백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봤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첫째, 피드백은 평가가 아니라 정보, 특히 상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맥락 있는 정보여야 한다는 것. 네. 수프 맛보기처럼요? 그렇죠. 둘째, 주는 사람의 진실을 기억하라는 것. 나의 미숙한 피드백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무력함, 불안함, 질투심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는 점이었죠. 맞습니다. 셋째, 진정한 피드백은 정확한 언어를 넘어 신뢰를 주는 행동, 공감적 경청,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모델링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칭찬이 어려운 이유는 내면의 수치심이나 두려움 같은 장벽 때문일 수 있으며 이것은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곱씹어볼 만한 생각거리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책에 인용된 한 연구에 따르면 평범한 두 사람은 하루 평균 432번의 부정적인 지적과 고작 32번의 긍정적인 인정을 듣는다고 합니다. 432번 대 32번이요. 네, 이걸 단순 계산만 해봐도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문자 그대로 수백만 번의 비판과 지적 속에 살아온 셈입니다. 와인버거는 관리자로서 피드백을 제대로 주는 법을 알려줬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도전은 제대로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피드백 속에서 평생에 걸쳐 내면에 쌓여온 이 비남의 메아리를 걷어내고 마치 숲의 맛처럼 순수한 정보만을
걸러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미숙한 표현 뒤에 숨은 주는 사람의 진실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나에게 유용한 정보 한 조각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당신의 성장과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